2022년 우리의 투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만을 찾는 투쟁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 하면 언제 생각나십니까? 97년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때 엄청났죠. 주로 우리가 했던 일은 뭐죠? 우리 또는 우리 어떤 이제 가족들이 했던 일은 금을 모아서 갖다 줬고, 그리고 우리 동료들은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났더니 남는 건 뭐죠? 상시적인 비정규직과 재벌들은 엄청난 자산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러한 결과를 또다시 되풀이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위기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여긴 1390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처음 시작했던 그 시기고요. 지금 1400원이 넘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1960원까지 올라갔고요. 2018년 금융위기 때 14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400원 넘었죠.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이제 커지고 이렇게 1,4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실제 우리나라 수입 물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 이제 무역 수지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 한중 수교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보면 우리가 중국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완전히 흑자였어요. 근데 지금 적자로 완전히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요렇게 되면, 근데 요렇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실제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기 뭐냐면 계속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대중국 수출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커진다.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의 가장 큰 교역국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 추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도래한 거죠.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고, 물가 잡겠다고 금리까지 올리고 있죠. 금리도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소비자 물가 추이가 이런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몇십 년 만에 벌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다 몇십 년 만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의 어떤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금리죠. 금리 지금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외국의 금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예금 금리 높은 데에 저금하지 적은 데에 저금하지는 않잖아요. 투기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금리 높은 데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준금리가 계속 이제 미국과 한국이 계속 쫓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최근에도 0.75% 올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0.5% 올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계부채 위기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대출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최근에 또 영끌 이러면서 아파트 산다고 이제 대출 엄청 받던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에 따른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면 시중 대출금리 7%가 되면 최저생계비 제외한 원리금을 감당 불가한 사람이 한 190만 명 정도 되고, 소득세나 건강보험을 제외한 원리금 감당이 불가한 사람이 한 120만 명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부채 문제인데, 저희 97년도 외환위기 때 정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저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기업 부채가 좀 많았죠. 왜? 돈 빌려다가 기업 많이 해라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OECD 가입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환위기가 나온 건데,
지금 상황 보면 정부 부채도 46%, 가계 부채는 벌써 이제 100% 가까이 되고 있고 100%가 넘었죠. 기업 부채도 115%. 그러니까 그때보다 사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가 1단계는 거품이 붕괴되고 고위험 가구가 늘어나고 다중 채무자들의 위기가 이제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 2단계는 이제 가계 부채가 넘어지면 이제 많아지면 금융위기까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가 빚을 못 갚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은행권이 또 어려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깡통 전세나 내지는 대출로 집 산 사람들이 이제 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더 늘어나면 3단계로 기업 부채가 이제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도산, 줄도산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노동자들이 잘리죠. 고용위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IMF 때도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전 이제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암살 당하죠. 김재규가 총을 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뭐 권력 다툼이라기보단 물가가 너무 상승하면서 이 물가 폭등을 해결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부산 마산 지역으로 막 엄청난 투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누구는 탱크로 밀어버려라. 누구는 잘 해결하자. 이런 와중에 이제 총격이 벌어진 거고 근본적인 원인은 물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다시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얼마 전에 이제 조선해양 우리 하청 노동자들 투쟁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사실은 조합원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 투입까지 하겠다고 했었죠. 근데 왜 못했을까요? 여기에 우리 이제 답이 있다고 보는데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때 민주노총이 나서서 투쟁을 계속 같이 단결을 했고 거제까지 가서 함께 투쟁했고 공권력 투입하는 순간 파업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못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공권력 투입했으면 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였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쌀값 막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은 실질임금 삭감에 인상안 거부하겠다고 삭발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투쟁하고 있고요. 금융권에서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곳곳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2년 이 투쟁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들의 투쟁도 중요한데 이 대외적인 상황, 경제 상황, 97년과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걸 대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대비할 거냐 보자는 거죠. 97년도에 우리는 금을 모았고 정리액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계급이 탄생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2022년, 23년 언제든지 이제 올 건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또 금을 갖다 줄 겁니까? 아니면 동료 잘라도 된다고 동의할 겁니까? 안 된다. 노동자가 단결해서 국가와 재벌 대기업이 책임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벌 대기업들이 지금 현금 엄청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벌써 1,000조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돈 쓰게 해야죠. 그 돈 어떻게 벌었습니까? 우리 같은 비정규직들 고열 짜내서 번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돈하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어떻게 우리가 투쟁할 거냐. 지금 이제 15일 급식 노동자대회가 진행됩니다. 이 촬영 날이 좀 앞서다 보니까 이미 뭐 그 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급식 노동자 대회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폐렴 유병률이 20배가 넘는 이 상황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골격계 질환인 같은 산재도 다른 어떤 전체 노동자에 비해서 2~3배 넘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가져갈 수 없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그 투쟁으로 15일 급식 노동자 대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10월 18일부터 쟁의행위 찬반 투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파업 할 거냐 말 거냐.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 가결해야겠죠.
그리고 쟁의 조정 절차까지 돌입하면 11월 초, 10월 말 11월 초 하면 합법적인 쟁의권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파업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11월에 주요한 투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일에는 민주노총 총궐기 투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단결해야 한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전체가 단결한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로 우리 총궐기 대회를 하고, 이때 우리 학비노조는 25일에 있을 파업 투쟁 결의하는 결의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25일에 그야말로 3년 만에 다시 하는 2019년 이후로 3년 만에 하는 서울 상경 총파업입니다. 1만 명의 우리 조합원들, 전국의 6만 명의 조합원들이 모두 모이자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경고해서 더 이상 우리를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정해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투쟁을 2022년 11월 25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때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2,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되게 답답했던 마음을 7월 2일, 지난 7월 2일에 조금 한 차례 가셔냈던 그런 투쟁이죠. 사진이 그때의 사진인데, 이날도 참 많은 우리 조합원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투쟁을 조합원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다시 새로운 시기,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투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올해 총파업 투쟁, 지난 7월 2일 투쟁보다 몇 배 더 많은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거리로, 함성으로, 투쟁의 구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당연히 적용받아야 될 정당한 임금체계, 단일 임금체계를 쟁취하고 우리 동료들이 죽지 않는 그런 안전한 일터 만드는 그 길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5일 총파업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